대출 7월 전에 받으세요. 스트레스 DSR이 도입한 이후에 대출의 한도의 변화는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까? 내년은 경기도가 좀 기회입니다. 이 자산이라는 건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들이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수요는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공급은 축소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출 규제는 연초에 풀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중의 은행, 가계대출 규제 연이어 완화. 하나은행이 하고 우리은행에서 비대면 상품들, 원래 이제 비대면 상품들을 판매 못했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신한은행이 일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도 한도를 상향을 하게 됩니다. 올해 못한 게 뭐였죠? 연말에 대출 상담사가 대출 접수를 직접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내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신한은행에서는. 그리고 내년부터 연소득 100% 제한했던 신용대출의 한도도 있잖아요. 요것도 해제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물량의 물건지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가능하게 합니다. 원래 이것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재개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은행끼리 또 경쟁 구조의 상품에 대한 경쟁 구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나 가상금리들을 이제 낮추는 시기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대출 금리가 초반에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대출이면 기준금리가 내리는 게 아니냐, 기준금리는 지금 2차례 내렸기 때문에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가상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담대의 변동금리 내린다. 코픽스 2달 연속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담대에 대한 변동금리들이 코픽스라는 게 이제 가상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기준금리에 플러스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2번 연속 우리가 피벗이 진행되면서 금리 인하를 했고 내년 1월에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금리 인하와 코픽스가 2달째 하락했다는 건요. 가상금리와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우리가 이제 대출금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인하가 될 가능성들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의 움직임, 한은에서 이 4분기 경기 위축을 염려하여서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는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할 때 내년은 어느 정도 금리의 인하와 대출의 유동성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은 또 불확실성이 만연하는 시기, 제가 얘기했죠. 근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했죠. 그 해소가 됐을 때는 자산에 대한 규모들이 조정되고 바뀌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너무 그냥 속물적으로 지금 같은 시국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예전에 뭐 IMF 이후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카드 대란 이후에 그 다음에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이런 시국 이후에 탄핵 시국 이후에 금융과 부동산이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오늘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은 제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속물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언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위기에 부자가 태어납니다. 난세의 영웅이 태어나는 것처럼 부자도 위기에 부자의 순서들이 바뀌는 시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격에 빨리 적응을 하고 그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하고 미래에 대한 큰 방향성을 자산을 담고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자산을 지키고 생산하고 늘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무기와 도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내년에 규제책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대출 7월 전에 받으세요.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라고 이제 신문에 오늘 났는데, 완화되는 거는 또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50%가 인하된다고 하고, 신생아 특례의 자격도 이제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예정이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감소가 됩니다. 완화책은 금리 인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은행에서의 가상금리의 인하, 그 다음에 특례 대출 자격 완화. 그런데 규제책은 스트레스 DSR,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게 분기별로 총량 규제를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일환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제 줄다리기를, 완화책과 규제책이 줄다리기를 할 건데, 이 중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요, 대출이 감소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감소를 하느냐. 스트레스 DSR이 도입한 이후에 대출의 한도의 변화는 이렇게 바뀝니다.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인 경우에는 이 제도를 시행 전에는 4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1단계는 2024년도 2월 달에 했죠. 그러면은 1,900만 원이 깎이는 거예요. 소득이 6천만 원인데 제도 시행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1억 1,900만 원이었는데 4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나눠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했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3억 8,300만 원.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소득인 사람은 3억 6,40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3단계로 간다. 요 단계로 간다. 그러면은 3억 5,200만 원. 이 정도로 깎입니다. 근데 소득이 작은 사람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체감하는 건 조금 더 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이 1억인 사람이 6억 9,800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1단계에서는 6억 7천 정도를 받고 6억 6,700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2단계 비수도권은 6억 3,900, 그 다음에 2단계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700만 원. 더 줄어들죠. 그리고 3단계를 하면 5억대로 내려가 버립니다. 거의 1억 이상이 차이가 나죠. 꽤 많이 나는 겁니다. 소득이 1억인 사람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아마도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 대출 한대의 변화는 수요의 유동성, 대출의 유동성들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위축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만요. 지금 4억 1,900에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우리가 깎인 건데, 이것 때문에 수요는 조금 줄어들겠지만요, 부동산의 거래량을 막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4년도 2월 달에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깎인 거잖아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축은 됐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올해의 초에 이런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얘랑 변함없이 올라갔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유동성들이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줄다리기를.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왜 떨어졌을까? 2단계 스트레스 DSR 자체로만 이게 된 게 아니라 아예 못 받게 했거든요. 대출을 못 받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2단계 시행했을 때와 1단계 시행했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게, 1단계는 그냥 대출만 줄였습니다. 거래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의 유동성을 막으면서 그냥 줄인 거지. 근데 하반기는요, 대출의 유동성을 줄였고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신고가는 어디서 계속 일어나냐? 대출에 신경을 안 쓰는 고가의 아파트에서 계속, 상급 입지에서 계속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신고가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면요, 이 유동성을 내년에 줄이는 거와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완화책들이 동시에 일어날 건데, 아마도 부등호를 따진다고 하면은 그 유동성의 완화 쪽에 사람들이, 수요들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기본에 충실하는데 2025년도는 수요가 확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수요의 확대에는 그 중심에는 대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2025년도는 사람들이 대출이 줄어든다 얘기를 하지만요. 규제도 있는 반면에 완화책과 환경적 변화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변수는 있지만은 지금 변화의 바람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 첫 번째 그거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수요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는 얘기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급은 어쩌나? 공급은요, 심리적인 부분들도 축소가 되고 실질적인 부분들도 부족하게 될 겁니다. 입주 물량도. 다시 한번, 심리적으로도 축소가 되고 실질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한 게 2025년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대출로 인해서 대출의 유동성으로 수요층이 집을 살 능력들이 생기는 거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공급이 많으면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공급이 적으면은 가격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우면서도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집을 살 수 있는데, 지금 2025년은 어떠느냐? 심리적으로 공급이 축소가 되고 실질적으로도 공급이 축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 절벽 다가오는데 270만 호의 공급 불투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것이냐 안 채울 것이냐 이제 결정이 되는 시기이긴 한데, 지금 이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거는 대선 이번에 탄핵 국면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마음속에 어떤 국면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멤버십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상황을 박차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근데 이게 당장 내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심리적인 공급에 대한 축소, 공급에 대한 심리적 축소가 있다는 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되게 먼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요런 걸로 심리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요거까지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런 것도 볼 수 있죠. 내년에 입주 물량이 27%가 없어진다. 그리고 전세값 부담의 우려 상승이라고 했는데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네. 입주 물량이 서울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늘 부족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이게 공급이 채워졌던 때가 많이 없습니다. 공급이라는 것 자체는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공급이 딱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채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채우는 데가 서울입니다. 수요는 뭐냐? 애를 많이 낳아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 수요가 많은데 이게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올라가는 건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왜냐? 서울은 빈 땅이 없습니다. 빈 땅 유휴부지는 어디서 찾냐? 요즘 철도 부지를 지화하면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공급을 어떻게 나오냐?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하죠. 근데 이 정비 사업이 언제 막혔느냐? 2021년까지인가 2020년까지인가 오세훈 시장이 나오기 전까지 공급 물량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냐? 주거 정비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수라는 게. 그거 해가지고 정비 사업을 통과한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에 그 고 박원순 전 시장님이 계실 동안에 서울에서 정비 사업에 몇 개가 해제됐나? 180개 가까이가 해제가 됐습니다. 공급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공급이 늘 부족한 상황이고 당분간도 계속 부족함이 유지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전에 그 아이파크 퍼스트이어 아이파크가 나올 때도 공급이 많이 나오는데도 가격 방어를 했고요. 둔촌주공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가격 방어, 전세 방어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족하다는 증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가격들이 지금
막 내려가려고 하는 모멘텀보다 가격들이 눌렸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지, 움직이는 올라가려는 모멘텀이 훨씬 크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공급이 축소가 되고 심리적으로 축소가 되는 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하려는 장기적인 플랜들이 약간의 정책적 리스크가 생긴 거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경기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적습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부족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채워 나갈까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지만요,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가 입주 물량이 경기도도 이제 내년은 경기도가 좀 기회입니다. 올해도 기회였고 그 기회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내년도 기회가 되는 게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를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입지 여건이 괜찮다면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만요, 그러면 내년에 들어갈 사람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입주 물량이 조금 초과하면서 입지가 괜찮은 곳은 어디인지 이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년은 저는 경기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인천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은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오버됩니다. 근데 경기는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초과했고 내년부터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경기권에 공급이 초과되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는 의왕의 입주 물량이 이제 초과를 합니다. 2026년까지 초과를 합니다. 안양도 입주 물량이 조금 초과를 합니다. 이 두 개는 붙어 있고 과천 중심 말하는 거예요. 군포는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과천은 입주 물량이 내년에 없습니다. 과천 중심에서 그 주변 지역이 요런 지역들인데, 요런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보다 입주 물량이 초과되는 지역은 매수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과천 중심의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는요, 안양, 의왕이 입주 물량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여기는 이 거꾸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입주 물량이 초과된 데는 매수 타이밍, 입주 물량이 부족한 데는 버티는 타이밍으로 이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남부권 과천 중심은 의왕, 안양이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라인 같은 경우는요, 동남부권에 하남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뚫리기 때문에 그냥 넣었는데, 이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남도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입지가 좋죠. 근데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성남도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용인도 입주 물량이, 이 지금 지역으로 순서대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역별로 내려오는 거예요. 수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화성은 입주 물량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화성의 동탄 쪽에 조금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데를 찾으면 되는 거고, 평택, 오산도 입주 물량이 초과되는데 여기 초과되는데 여기는 보라색으로 껐고 밑에는 보라색으로 안 껐네, 왜 그런 거죠?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제 투자로 하기에는 입주 물량이 초과되더라도 오산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화성하고 평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 지역들, 평택도 저기 그 부두까지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이 고덕 신도시, 국제 신도시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조금의 그 물량들을 좀 대비해가지고 좋은 물건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안성도 입주 물량이 초과하는데 안성도 투자처는 아닙니다. 갭 투자 몇 천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안성은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안성에 직접 살아봤습니다. 네, 예전에 살아봤거든요. 아주 젊었을 때. 자, 그리고 경기 서부권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데가 김포, 그 다음에 부천, 그 다음에 시흥, 안산. 근데 광명은 입주 물량이 초과합니다. 여기도 투자하기 좋습니다. 다만 이 투자는 광명은 입주 물량이 조금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거주 투자로서 진입을 하면은 작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이제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 이제
물건을 전세를 끼고 사는 겁니다. 전세를 낀 물건은 실제로 전세가 나가서 빈집이나 실거주한 집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러면 그 싼 물건들을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더 경쟁력 있게 살 수 있는 데가 이제 광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광명은 실거주하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광명이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집중을 좀 하시는 것도 이제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기 동부권 같은 북동부 같은 경우는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지역들은 남양주의 일부, 남양주도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수도권 정비법상에서도 도시 지역이 있고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 있고 그다음에 보존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자연 보존 구역이 있고 세 군데가 다 이제 섞인 데가 남양주인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리선도 이제 구리와 남양주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내년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동부 쪽에서는 뭐 이제 매수에 대한 타이밍들은 조금은 아쉬운 물건들이 좀 아쉽다는 부분들을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덜 움직였으니까는 남양주나 구리 정도는 좀 들어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 북서부 같은 경우는 고양이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고양이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다만 고양에서 일산 동구가 있죠. 일산 동구는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동구 쪽도 이제 진입을 하는 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가 조금 늘 아쉬움 때문에 주변의 입주 물량 때문에 가격의 눌림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데가 일산이에요. 근데 일산도 지금도 이 파주의 입주 물량 때문에 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2026년까지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일산은 동구 입주 물량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산은 서구 쪽도 한번 유심히 바라보면서 내년을 또 이제 주목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